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내성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리영역 2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리대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붙이는 법, 그리고 버리는 법 등등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생활 밀착형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리 영역에서는 첫 번째, 생리 안 새는 방법, 두 번째, 생리가 샜을 때 대처 방법, 세 번째, 생리혈이 묻은 옷 혹은 이불 세척 방법, 네 번째, 그리고 전문가의 Q&A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생리 관련한 꿀팁들이나 생리 관련한 질문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전문가의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들 모아서 Q&A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지난 1편과 마찬가지로 생리대가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생리대 기부가 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좋은 느낌에서 그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좋은 느낌 생리대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초경 때부터 사용해서 거의 20년 동안 믿고 쓰는 브랜드인데요. 원래 저는 좋은 느낌에서 중형, 대형 팬티라이너 이런 일반 생리대만 쓰다가 최근에 이렇게 입는 생리대까지 써보게 됐는데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생리대 기부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기부단체인 지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분들에게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1교시 시작해 볼게요. 생리가 왜 새는지 알아야 우리가 안 새는 방법, 그 예방법까지 알 수 있거든요. 생리가 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생리 양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자세 때문에. 세 번째, 생리대를 잘못 붙여서입니다. 이 외에도 생리대가 잘 부착되지 않아서 입으면서 부착된 면이 떨어진다거나, 또 생리대를 제때 교체해주지 않아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 옆으로 세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첫 번째 이유라고 했던 생리 양이 많아서 새는 경우, 이런 경우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생리대를 조금 더 자주 교체해주시거나 흡수량이 많은 생리대를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 피셜, 생리대는 보통 2~3시간에 한 번 교체를 해주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생리량이 많거나 그런데 또 습한 여름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은 주기로 교체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날, 생리량이 많지 않거나 덥고 습하지 않은 날은 권장 시간을 고려하셔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잘 때, 누워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생리가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중에 보통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게 되잖아요. 이 잘 때 계속 누워있고 뒤척거리고 하면서 생리가 엉덩이로 새고 옆으로 새고 앞으로 새게 됩니다. 제가 마네킹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중력에 의해서 생리가 그냥 이렇게 밑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생리대를 보시면 아마 생리대 중앙 위주로 이제 피가 묻어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 혹은 엎드려 있는 경우, 옆으로 누운 경우, 이제 이럴 때는 피가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는 아까처럼 제대로 생리대 중앙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리가 이렇게 나와서 바로 생리대 위에 안착되는 게 아니라 엉덩이 골을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딱 깨끗한 생리대를 교체를 하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오히려 생리대 앞과 중간은 깨끗한데 엉덩이 쪽에만 피가 묻어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생리가 새는 이유 잘 기억하신 상태로 새지 않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리가 안 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엉덩이 사이에 휴지 끼기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 사전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이거를 꿀팁이라고 엄청 많이 남겨주시고 또 대댓글로 이걸 따라해보시고 정말 광명 찾았다, 간증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누워있을 때 생리가 엉덩이 사이를 타고 내려오는 거, 이걸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2칸 정도, 그리고 양이 많은 날에는 한 3칸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접어서 엉덩이 골 사이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가 이렇게 새서 엉덩이에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주무실 때 좀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좀 뒤척뒤척 거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휴지끼리 마찰되면서 이게 약간 좀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키친타월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조금 더 뻣뻣할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이 휴지 끼기 방법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 너무 간단해요. 준비물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일반 생리대 하나와 휴지 2칸이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엉덩이 밖에 뭐가 덧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휴지 2칸이라고 할지라도
몰라도 엉덩이 사이에 뭐가 이물감이 느껴져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이 많은 날에는 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버릇이 정말 안 좋으시는 분들, 자면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자면서 빠질 수가 있어서 셀 수가 있어요. 생리 안 세는 두 번째 방법, 입는 생리대입니다.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도 너무 좋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입는 생리대예요. 입는 생리대는 말 그대로 속옷 대신 그냥 입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간편하죠. 오버나이트를 해도 생리양이 너무 많거나 또 밤새 뒤척거리면 옆으로든 뒤로든 앞으로든 조금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입는 생리대는 엉덩이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주기 때문에 밤새 뒤척여도 샘 걱정이 거의 없어요.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종이컵을 반컵 이상 부었는데도 바깥쪽으로는 절대 새지 않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제품들이 정말 잘 나와서 그런지 소재 자체도 너무 부드럽고 또 너무 가볍고 피부에 착 감겨서 진짜 그냥 팬티만 입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사전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이 입는 생리대 추천하신다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팬티처럼 이거 하나만 입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다는 댓글이 많으면서 특히 재택근무할 때 입고 있으면 되게 편하다는 분도 계셨고 체육 시간에 되게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활동하기 좋다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잘 때 조금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생리양이 많으신 분들, 생리대 착용이 아직 낯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저는 특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입는 생리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너무 간편한 거겠죠. 그냥 입고 버리면 되니까요. 세척이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 셀까봐 걱정하는 그 스트레스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래도 일회성 소모품이잖아요. 또 한 번 입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참 그리고 버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돌돌만 다음에 반대쪽 밴드 부분을 잡고 다시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그 반대쪽 밴드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끼워주시면 딱 이렇게 콤팩트하게 만들어서 버릴 수가 있어요. 안 새는 방법 세 번째, 위생 팬티입니다. 위생 팬티, 생리 팬티, 방수 팬티 등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담인데 저 초등학교 때 몇 년 전이야 벌써. 그때는 초경을 하고 보건실에 가면 보건 선생님이 초경 선물로 위생 팬티를 선물로 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보라색 위생 팬티를 선물로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 위생 팬티는 그냥 팬티랑 완전 똑같이 생겼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방수천이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팬티 안쪽으로는 혈이 묻어도 바깥쪽으로 새나가지 않아서 이불이나 옷에 묻을 일이 없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평소처럼 팬티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이고 편해요. 그리고 한번 구매하면 세탁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선물로 받았던 그 보라색 위생 팬티도 정말 오랫동안 입고 버렸었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잠버릇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중간중간 엎드려서 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앞이나 옆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위생 팬티는 방수천이 엉덩이 위주로 덧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방수천이기 때문에 아무리 면을 안에 덧대어 놓는다고 해도 살짝 답답하고 불편함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땀 배출이 밖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에 땀이 차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새지 않는 방법 중에서 체내 삽입형 제품들을 써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탐폰이나 생리컵에 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더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체내용 제품 더 공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댓글에 되게 많았던 꿀팁들이에요. 크림베베 일자형 기저귀 아시죠? 요거를 해주고 속바지나 팬티로 고정해준다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양이 정말 많은 날, 정말 막 새는 날은 요실금 팬티나 산모 패드를 이용하신다는 댓글도 몇 개 있었어요. 본인과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생리가 새는 불안함, 생리가 새는 불편함에서 해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는 특히 땀띠가 잘 날 수가 있어요. 이 땀띠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더 예방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베이비 파우더 알고 계시죠? 또 애기들 기저귀 때문에 습진 나고 땀띠 나는 거 방지하는 파우더거든요. 털끼리 마찰이 있는 사타구니나 엉덩이 쪽에 발라서 미리 예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같이 30대가 되어도 밖에서 생리가 새는 거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또 더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잘 숙지해 놓으셨다가
물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생리 때문에 난감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생리가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고 생리대 착용을 안 하고 있다가 생리가 시작해버린 경우, 혹은 생리대를 하고 있음에도 양이 많아서 넘쳐버리는 경우, 혹은 생리대를 삐뚤게 붙여서 생리가 새버리는 경우입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대처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속옷까지 생리혈로 다 젖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행히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서 저는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친구들한테 편의점 가서 새 속옷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생리대를 빌려서 이렇게 어찌저찌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속옷을 새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근처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에 가셔서 이 입는 생리대를 사시는 거예요. 속옷을 새로 사고 또 생리대를 새로 사는 것보다 이 입는 생리대 하나를 새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저도 이 입는 생리대를 종종 입는데 레깅스를 입거나 아니면 아주 딱 달라붙는 얇은 천의 그런 하의를 입는 게 아닌 이상 많이 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속옷과 생리대를 새로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알려드린 방법인데요. 이제 속옷에 피가 묻어서 다 젖어버린 거예요. 속옷이 젖어 있으면 이 생리대는 젖은 곳에는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붙였다가는 오히려 생리대가 더 삐뚤어져가지고 더 많이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옷을 막 완벽하게 건조하지는 못해도 빠르게 축축함을 걷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휴지 몇 칸을 겹치신 후에 속옷의 위아래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어서 휴지가 빠르게 흡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막 완벽하게 뽀송뽀송한 상태로 막 건조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생리대가 붙을 정도까지는 건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아까와 연결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속옷에만 묻고 겉옷에는 아직 안 묻은 상태일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피를 잘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척한 게 아닌 이상 이 속옷에 배인 피가 겉에까지 묻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속옷 바깥쪽에 생리대를 거꾸로 하나 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도 새 걸로 붙여주시면 속옷에서 겉옷으로 피가 배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생리해서 귀찮고 아픈 것도 짜증나는데 이제 속옷이나 이불에 묻었을 때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짜증나잖아요. 깨끗하게 자국 지우는 방법과 주의사항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즉시 세탁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지만 피가 묻은 상태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세탁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찬물에 세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빨면 피가 안 빠져요. 찬물로 빨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피 묻은 거를 바로 삶아주시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꼭 찬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신 꿀팁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불이나 속옷에 피가 묻어있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그 위에 렌즈 세척액을 조금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피가 옅어지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 후에 찬물을 사용해서 샴푸나 폼클렌징으로 손빨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먹 쥐듯이 양손으로 위아래를 잡은 다음에 주먹을 부딪히듯 이렇게 벅벅 문질러 빨아줘요. 아니면 한 손으로 끝을 잡고 고정시킨 다음에 반대손으로 위아래로 벅벅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살짝 뿌려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조금 더 옅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특히 골든타임을 조금 놓쳐서 어떻게 해도 피가 안 빠진다 할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이게 유색의 속옷이거나 유색의 뭐 옷이나 이불일 경우에 색이 또 희게 빠질 수가 있어서 시간 잘 체크해 보시면서 그 부분 잘 주의 있게 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경험담도 써주시고 또 꿀팁도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진통제 추천이나 뭔가 영양제 추천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된 질문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섣불리 대답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한영지 선생님과 약사 김의정 선생님입니다. 전문적인 답변 해주신 약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산부인과에 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아직도 산부인과를 가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어떤 진료를 받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으로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면 어떤 진료를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혹시 자궁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리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등에 의해 생리통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초음파로 간단히 여부와 정도를 알 수 있고 필요시 정밀 진단을 위해 다른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환자 나이, 임신을 원하는지 여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질식, 없었던 경우 항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생리불순은 10대에서는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사이클이 잡혀갈 것이라고 보고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약물 복용, 급격한 체중 변화, 과도한 운동 등에 의해서도 생리불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어요. 산부인과에 오면 의사가 먼저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평소 규칙적인 생리를 하다가 불규칙해졌는지, 얼굴, 가슴, 배 등에 털이 많이 나는지, 갑작스러운 복통이 있는지, 생리기간 사이에 부정출혈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산부인과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는 것과 같아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에요. 다음은 여성 청결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여성 청결제 사용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생리기간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사들은 보통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청결제를 권유하진 않습니다. 여성 청결제를 남용할 경우 유익한 정상 세균이 감소하고 폐가 되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하에 필요시 일정 기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통제 내성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뭔가 진통제를 너무 자주 오랫동안 먹으면 나중에는 결국에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게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약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생리기간이 28주기 중 7일 정도이며 그중 통증이 심한 날은 2, 3일 정도에 그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하는 정도로는 내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여성이 72시간가량 진통제를 복용해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진통제는 간독성, 신장독성, 부종, 위장관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 전에 미리 약을 먹어두는 거, 이것도 되게 많았는데요. 아플 기미가 보일 때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생리가 곧 시작할 즈음이다, 이때 미리 먹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도 여쭤봤습니다. 생리통의 원인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 때문이에요. 프로스타글란딘의 농도는 월경 주기와 관계되는데요. 월경 주기가 다가오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프로스타글란딘의 농도는 올라갑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을 수축시키고 혈관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해서 주변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고통받는 세포들이 통증세포에 신호를 주어 아프다고 느끼게 돼요. 이때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소염 진통제인데요.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를 주기 2, 3일 전부터 복용하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 시작되기 2, 3일 전에 프로스타글란딘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소염 진통제가 이미 생성된 프로스타글란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댓글로 진통제 꿀조합에 대해 써주셨어요. 이렇게 진통제를 조합해서 먹어도 되는지, 또 진통제를 조합해서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은지 여쭤보았습니다. 생리통에 꿀조합 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리통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종류의 다른 계열 진통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방법은 부작용을 높일 수 있어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진경제의 한 종류인 스코폴라민은 지끈지끈 쥐어짜듯이 아픈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스코판 플러스 당의정은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이므로 이에 추가로 다른 진통제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을 일으키긴 하지만 위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위벽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위에 부담이 되는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질 캡슐로 제조된 약품들은 정제보다는 공복에 복용했을 때 위에 부담이 덜 가지만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다양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통으로 오는 경우, 허리가 아픈 경우, 복통이 심한 경우 있는데 그에 맞는 각각의 진통제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생리통으로 아랫배뿐 아니라 허리, 두통, 안쪽 허벅지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궁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와 안쪽 허벅지에 방사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부위 전용 진통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통은 염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소염 진통제가 더 잘 듣습니다. 부스코판 플러스정은 장염 관계된 복통에 권할 만한 약이고 스코폴라민의 진경작용, 진통 효과가 있으니 생리통에도 듣긴 합니다만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소염 진통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일단 부종이 있는 경우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위가 안 좋을 경우엔 카페인이 든 것보다는 파마브롬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낫습니다. 혹은 제산제가 같이 들어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통 동반 생리통에는 그날엔 빨간색이 아니라 무조건 파란색이라고 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것도 여쭤봤어요. 그날엔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산화마그네슘 요무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은 제산제로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속이 쓰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날엔정의 특이사항은 알릴 이소프로필 아세틸 유리아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진정제인데요. 예민함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서 많았던 내용인데요. 산부인과 처방약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셀레콕시브 성분의 소염 진통제는 속쓰림 부작용은 줄였고 소염 효과만 나타냅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생리통을 원발성 생리통이라 하고 자궁 내막증, 골반염, 자궁 근종 등 원인이 다른 데 있는 생리통을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생리통이 심하다면 2차성 생리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진통제로 주기를 편안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에 소염 진통제 이외에 호르몬제 치료법도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 생리통과 연관되므로 경구 피임약으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를 조절해서 자궁 내벽이 과도하게 두꺼워지는 것을 막아주면 통증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 다른 약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비용과 원인에 따라 선택하고 알맞은 용량, 용법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진통제 고르는 건 이것저것 먹어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라는 댓글에 답변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구독자 댓글 중에 아세트아미노펜, 트리마들 계열 이런 진통제 계열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서 어떻게 구분해서 먹어야 될지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 효과가 없어서 생리통에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중에 고르시면 무난합니다. 그중 잘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되고 잘 맞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듣지 않는다면 통증 양상이 변한 것으로 보고 다른 계열 약을 써볼 수 있습니다. 천식이 있어서 이부프로펜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쓰세요. 그리고 통증을 참지 마세요. 통증세포는 작은 크기의 통증이 있을 때 참으면 더 예민해져서 점점 강한 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라마돌은 소염 기능이 없습니다. 중등도 또는 중증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로 일반적인 생리통 약으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통증이 아주 심할 때 쓰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PMS에 좋은 영양제로 달맞이꽃 종자유 영양제가 제일 많았는데요. 약사님도 추천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한 오메가6 지방산 계열 식이 보충제입니다.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어 생리전 증후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줄여주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편두통에 나타나는 빈도를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은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먹으면 두통에 도움이 된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분제와 생리통으로 인한 두통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댓글에서 구독자 몇 분이 추천해주신 방법으로 생리 예정일 3, 4일 전부터 철분제와 어린이 키즈 칼슘을 먹는 게 꿀팁이라고 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리 주기마다 두통이 있다면 철분제와 헤모글로빈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을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분제의 흡수를 높여주는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리주기에 있는 두통은 프로스타글란딘이 혈관을 좁혀 산소 공급을 떨어뜨려서 나타나므로 철분제, 비타민 B군 및 C 복용으로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건데요. 어린이 해열제가 시럽이라 흡수도 빠르고 빈속에 먹기 괜찮다는 꿀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리통에 이런 어린이 해열제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연젤 캡슐 형태의 약이라면 흡수도 빠르고 위장관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린이 시럽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 시럽제가 더 비싼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알약을 삼키기 힘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연질 캡슐로 된 것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생리가 새지 않는 방법, 대처법 등등 조금 더 생활 밀착형 꿀팁들 위주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 기부를 함께 해주신 좋은 느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생리대 기부에 동참해주신 좋은 느낌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생리대 기부 역시 지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단체이니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려가게 돼요. 뭐야? 모니터 깨졌어. 어떡해.